내가 버린 내 인생. 이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돌려줄게. 눈부신 5월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이곳에 모인 듯 버진 로드는 우아한 백합과 장미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35의 서윤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의 인생에 완벽한 남자 민준이 나타난 것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다정하고 유능하며 듬직한 약혼자 민준. 그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이 될 것이라 서윤은 굳게 믿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선 서윤의 눈가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주례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식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윤의 눈은 오직 단상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도 자신과 같은 행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며 서윤은 가슴 벅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은 민준의 표정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고민과 차가운 결심이 뒤섞인 듯한 결혼식을 앞둔 신랑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야. 서윤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려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의 맞절 순서가 지나고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례사가 민준을 향해 물었습니다. 신랑 이민준 군은 신부 김서윤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네, 맹세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할 그 순간 민준은 마이크를 잡은 채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민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니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충격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고 민준의 부모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의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죠?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서윤의 애원에 민준은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심지어 경멸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주는 성큼성큼 하객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으로 민준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긴 생머리에 조각처럼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묘한 냉소와 승리자의 미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저 얼굴은 인사할게, 서윤아.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 세라시다. 민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세라라고 불린 여자는 서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를 보는 순간 서윤의 세상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라져야만 했던 바로 그 아이. 지아였습니다. 지아야, 내가 어떻게 서윤의 입에서 간신히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집에서 목걸이가 없어졌을 때 모든 증거가 지아를 범인으로 가리켰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던 지아의 얼굴을 외면했던 것은 바로 자신, 서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압박과 비겁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소년원에 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지아는 세상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그런 지아가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 약혼자의 손을 잡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 서윤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기라도 한 듯 지아, 아니 세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서윤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윤아. 내가 버린 내 인생, 이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돌려줄게. 그 말을 끝으로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쓰러진 서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15년간 품어왔던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잔인하리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부신 결혼식장의 샹들리에가 아닌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서윤아, 정신이 좀 드니? 곁을 지키고 있던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그 끔찍했던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서윤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 하객들의 충격에 빠진 얼굴, 그리고 지아의 그 잔인하도록 아름다웠던 미소까지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민준 씨는요?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어떻게 우리 집안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천하의 몹쓸 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없던 걸로 정리했다. 양가 어른들께는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돌려보냈으니 너는 일단 몸부터 추스르거라.
이런 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다. 부모님의 말은 서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저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파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아, 그 아이 지아였어요. 민준 씨 옆에 있던 여자 지아였다고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의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야. 그 도둑년이 지금 와서 뭘 어쩐다고. 넌 너무 충격이 커서 헛것을 본 거다. 도둑년. 15년 전과 똑같은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이 15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8배 서윤과 지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딸로 모든 것이 풍족했던 서윤과 재능은 뛰어나지만 가난했던 화가의 딸 지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반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윤은 지아의 자유로운 영혼과 예술가적인 감성을 동경했고, 지아는 서윤의 따뜻함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함께야. 서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낡은 아지트에서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하던 그 순간들은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의 집에서 함께 과제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지아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윤의 어머니가 안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내 다이아 목걸이, 장롱 서랍에 둔 내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어.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집에 있었던 외부인은 지아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지아를 변호했습니다. 지아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보증해요. 그러나 며칠 뒤 학교에서 지아의 사물함을 검사하던 중 사라졌던 다이아 목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아는 절규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은 서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런 도둑년하고는 이제 상종도 하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꼴더는 못 본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증거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경찰서에서였습니다. 경찰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정말 그날 친구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나요? 친구를 정말 믿습니까? 서윤은 울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지아의 눈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압박, 주변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18소녀의 비겁함. 서윤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지아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유죄 선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지아의 가족은 동네에서 도둑의 가족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쥐도 새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서윤은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애써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지아를 잊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최고의 대학에 가고 가장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최고의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서윤은 다시 차가운 병실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심을 칼처럼 갈며 자신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서윤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 민준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왜 지아의 복수에 동참한 것일까? 두 사람은 언제부터 만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서윤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윤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의 체면과 민준에 대한 분노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난 15년간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지아의 억울함, 부모님의 냉정함,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을 덮어둔 채 거짓된 평화 위에서 행복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그리고 이 지독한 복수국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 말겠다는 차가운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서윤은 텅 빈 신혼집이 아닌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미친 짓이라며 말렸지만 서윤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 15년 전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공기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속에서 18배 자신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서윤은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2층 자신의 옛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마치 시간이 박제된 것 같았습니다. 빛바랜 벽지와 오래된 책상,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지아와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소녀의 모습 위로 서윤은 차갑게 식어버린 결혼식장의 지아를 겹쳐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을 다잡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찾는 발굴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낡은 교과서들을 버리던 그녀의 손길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15년 전 지아가 자신의 18번째 생일 선물로 주었던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화가였던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던 지아가 밤을 새워 직접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맞춘 우정 팔찌, 네잎 클로버를 넣은 책갈피, 그리고 둘이서만 주고받던 비밀 교환일기까지.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서로를 아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상자를 닫으려던 순간 서윤은 상자 바닥에서 미세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로 생긴 직업적인 예리함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져 있던 이중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공간 안에는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린 시절 둘만이 공유했던 비밀 암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책, 어린 왕자의 페이지와 줄 번호, 그리고 글자 순서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들만의 언어. 서유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책장에서 낡은 어린 왕자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암호를 해독해 나갈수록 서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문장은 그녀의 온몸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아, 내 방에 걸린 그림 뒤를 조심해. 너의 태양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 쪽지를 손에 쥔 채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쪽지는 지아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쪽지가 목걸이 도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쓰여 상자 안에 넣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방에 걸린 그림 뒤, 서유는 홀린 듯 방 한쪽에 걸려있던 낡은 풍경화로 다가갔습니다. 지아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려서 서윤에게 선물한 지아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자 그림 뒤편 벽지에 칼로 그은 듯한 미세한 흠집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흠집이 벌어지며 벽지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5년 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크기의 저장 장치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아가 말하려 했던 진실의 열쇠일까? 그녀는 곧장 아래층 서재로 내려가 아버지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미안해. 서유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낯익지만 어딘가 불안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사장님? 김 기사, 자네 딸 앞날이 걸린 문제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빚은 내가 전부 해결해 주지.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첫 번째 목소리는 15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 서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어도 분명했습니다. 너의 태양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 지아의 메시지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녀의 태양과도 같았던 존재. 바로 그녀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의 첫 번째 조각 앞에서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재 바닥에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인자하고 반듯했던 그 모습 뒤에 어린 소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녹음 파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아의 경고 메시지, 너의 태양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 라는 문장의 의미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가운 이성이 서윤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 김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였지만 15년이나 지난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의 또 다른 목소리, 운전기사 김 씨.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15년 전 김 기사는 아내의 병원비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은 로펌의 정보망과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며칠 뒤 그가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의 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낚시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윤은 그 길로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국도를 몇 시간이고 달리는 동안 그녀의 머리시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그의 입을 열게 만들겠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가게에 들어서자 허리가 굽고이 성성한 노인이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서윤은 그가 김 기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기사님. 아니, 지금은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윤의 목소리에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알아본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사장님?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김 기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목소리를 잊고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기사님이 훔친 목걸이를 지하의 사물함에 넣던 그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한 아이의 인생이, 한 가족의 행복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외면하고 싶으셨나요? 서윤의 추궁에 김 기사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당시 중요한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쟁자였던 지아의 아버지가 유력한 관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아 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아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김 기사에게 빚을 모두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협박했습니다. 딸의 목숨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오는 그의 앞에서 김 기사는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난 서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욕심이 빚어낸 한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럼 지아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요. 김 기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그 똑똑한 아이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죠. 제가 사장님 방에 불려 들어가는 걸 몇 번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어떻게든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아의 복수는 단지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짜 원흉을 향한 15년간 벼려온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최종 목표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김 기사는 서윤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서윤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동정심 대신 얼음 같은 분노와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마주하고 그의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내내 서윤은 단 한순간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갈수록 15년 전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 진실을 조작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서재에서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을 한 채였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서윤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노크도 없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에 놀란 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냐? 퇴원했다는 연락은 받았다만 여긴 어쩐 일이냐? 서윤은 대답 대신 들고 온 노트북을 아버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기사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서재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가장 큰 소리로 재생했습니다. 사장님 딸의 목숨까지 거론하며 압박해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김 기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끝나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엄한 목소리로 서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듣고 와서 아비를 능멸하는 게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접근을 차가운 눈빛으로 막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지아의 아버지 박화백님을 매장시키기 위해 꾸민 짓이었죠. 미술관 관장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고작 아버지의 명예와 욕심이었어요? 서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애써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건 사업상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서재로 들어온 어머니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사색이 되어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만하거라.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니의 말은 서윤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신 건가요? 15년 전 제게 지아를 모른 척하라고
도둑년이랑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정말 지아를 위해서였어요. 아니면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서윤의 절규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하지만 서윤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내 인생도 모두 무너지는 거야. 제발 아비를 봐서라도 덮어다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마. 그의 말에 서윤은 실수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지아와 그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그리고 15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바로 알리는 것. 하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어떻게 복수를 계획한 것일까? 그리고 민주는 왜 그 계획에 동참한 것일까? 사랑 때문이라고 하기엔 결혼식장에서 본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자신의 로펌 정보팀에 연락해 민준의 회사와 개인, 자금 흐름을 은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바로 나왔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몇 달 전부터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윤과의 결혼을 통해 아버지의 로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정체불명의 해외 아트 펀드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민준의 회사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펀드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세라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아는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서윤과의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과 성공을 미끼로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민준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지아에게로 갈아탔을 뿐인 비열한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지아는 단순히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믿었던 사랑과 미래마저 돈으로 살 수 있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방관, 약혼자의 배신,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던 세상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차가운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서윤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림, 이제 그려질 때가 된 것 같군요. 만날 장소를 정해주시죠. 제 아버지와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도 함께 초대해야 할 테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지아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속된 날 서윤은 가장 먼저 약속 장소인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오늘을 위해 가장 단정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도 방황하는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게임의 사회자이자 심판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아버지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가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지만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과 지아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고 그의 곁에 선 지아는
세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아함과 냉정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자리에 앉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각자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거짓된 평온을 가장한 아버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어머니,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누나를 굴리는 민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지아까지. 서유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이시니 참 보기 좋네요. 그럼 이제 진실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서유는 먼저 민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결혼이 왜 깨졌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하죠. 여기 이분 세라 씨를 운명처럼 사랑하게 돼서라고 하셨죠? 민준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뿐이야. 그의 뻔뻔한 대답에 서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건 민준 씨 회사와 세라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해외 아트 펀드 간의 투자 계약서 사본이에요. 우리 결혼 한 달 전부터 아주 긴밀하게 논의해 오셨더군요.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제 사랑과 미래를 담보로 어느 쪽이 더 나은 투자인지 저울질하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아가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 민준 씨, 우리 사이에 그런 순진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이건 당신의 탐욕과 나의 필요가 만난 철저한 비즈니스였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아의 말은 민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자 서유는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죠.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지자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거도 없는 헛소리 집어치워라. 내가 뭘 어쨌다는 게냐? 그의 격한 반응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아야,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야.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그동안 단단히 걸어 잠갔던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18, 제 인생은 그날 끝났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저를 외면하는 악몽을요. 지아는 소년원에서 나온 뒤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은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재능 있던 화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충격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해 붓을 꺾었고 시름시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오직 복수하겠다는 일념만으로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지금의 세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지옥 속을 헤맬 때 당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지아의 눈빛이 서윤의 아버지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러운 욕심으로 빼앗은 미술관에서 명망 높은 이사장님으로 존경받으며 살았고 당신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아하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죠. 그리고 당신의 딸은 지아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그날의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완벽한 인생을 선물 받았고요. 지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룸 안에는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지난 세월의 죄가 남긴 검은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윤이 이 길고 긴 진실 게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는 15년 전 아버지와 김 기사님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기사님은 제 법무법인의 보호 아래 모든 사실을 증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버지가 하실 차례입니다. 서윤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말이 룸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댄 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부, 그리고 완벽한 가정이라는 거대한 성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그는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에게 애원하지도 남편을 감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떠한 미련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실패한 사업가처럼 더 이상 이득이 없는 거래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방 안에는 오직 15년 전의 비극으로 얽힌 네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흐느끼는 모습을 지아는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성공시킨 승리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기쁨이 아닌 거대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증오를 삶의 연료로 삼아 달려왔지만 그 증오의 대상이 무너져 내린 지금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아야.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고 어리석었어. 너를 믿어주지 못했고 진실을 외면했어. 내 침묵이, 내 외면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서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아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사과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증오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이런다고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잃어버린 15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 그냥 다 허무해. 지아는 자신이 민준을 끌어들인 아트 펀드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펀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좌절하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더러운 욕심으로 쌓아올린 부를 이용해 아버지가 평생 원했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던 것이 그녀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복수. 이야기를 마친 지아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서윤이 발견했던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빛바랜 우정 팔찌였습니다. 이젠 너한테 돌려줄게. 그 말을 끝으로 지아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보았습니다. 강인해 보였던 지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아마저 떠나고 룸 안에는 서윤과 그녀의 부모님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우정 팔찌를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소녀의 순수했던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무너져 내린 아버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슬프지만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아버지를 벌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망가뜨린 지아의 삶과 돌아가신 박화백님과 그리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요. 그녀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자수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15년 전의 진실을 전부 밝히세요. 그게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서윤의 단호한 말은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워 자신이 걸어온 일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짓밟고 가장 소중한 딸에게조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난 아버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가마. 며칠 뒤 그는 변호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스스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명 기업인의 15년 전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던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서려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거짓된 성공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도시 변두리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침묵이 한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을 속죄라도 하듯 그녀는 이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편 모든 복수를 끝낸 지아는 한동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화실로 돌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와 말라붙은 물감들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며 오랫동안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자백 소식도
그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도 그녀는 그저 낡은 라디오를 통해 담담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던 증오의 폭풍은 이제 멎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씨앗 같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아트 펀드를 통해 아버지를 닮은 젊은 화가들을 후원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속죄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 오후 서윤이 지하의 화실을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화실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조용히 들어서는 서윤을 보고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우정 팔찌를 꺼내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내가 두고 간 거야.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가야지. 지아는 팔찌를 받아들고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지아는 나지막이 말하며 서윤의 손목에 직접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 모두의 것이었어.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아 역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전에 해맑았던 소녀들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억울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는 진정한 변호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는 화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에는 15년의 아픔이라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고통이 아닌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속죄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가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기나긴 시간을 돌고 돌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배신으로 얼룩졌던 웨딩 마치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주곡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스케치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